아범이 다크한 나이트메어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혈액형 오판 사건과 의성 청부살인이라는 두 개의 비극을 다루겠습니다. 나이트메어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0년 여름, 서울 송파구의 한 고층 아파트. 남편 도현은 무역 중개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아내 서연은 약국을 운영하며 두 아이 할인과 민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 고학력의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두 아이는 학교 성적도 뛰어나며 주변의 모범으로 꼽히던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집안은 새벽의 짧은 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건 당일, 도현은 회사 동료들과 4차례 술자리를 이어간 후 새벽 2시 4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서연은 심하게 취한 남편을 부축해 안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깔아주고 양복과 양말을 벗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도현은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거실로 향한 순간 발밑에서 끈적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시선을 내린 그는 바닥에 번진 붉은 흔적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거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탁상 시계와 안테나는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족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내 서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절망 속에 아이들 방으로 달려갔지만 딸 할인과 아들 민수 역시 이미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현의 절규는 복도를 울리며 이웃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이나 배관을 통한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단순 강도라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뿐이었습니다. 새벽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새벽 2시 45분쯤 여자와 아이들의 비명이 7에서 8차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걱정돼 세대를 확인했지만 도현의 집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시 도현은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비명조차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도현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집에 있었고 외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모순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당했는데도 도현의 옷에는 단 한 방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현의 손목시계에서 미세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직접적 증거로 보기엔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도현이 씻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에게 손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나 물의 색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 하리는 심장과 간이 파열되었고 아들 민수는 칼과 젓가락에 수차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서연의 상처는 기묘했습니다. 가슴과 복부에 깊고 일정한 상처가 집중되어 있었지만 팔과 다리에는 방어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연이 심리적 압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도현과 지인들은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더 깊은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사의 방향은 남편 도현을 향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사건 당시 집에 있었던 사람은 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주변인들은 부부 사이가 원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모두 아내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실에 남겨진 차가운 물건에서는 그녀의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서연이 아이들과 자신을 해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증거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방어 흔적조차 없는 상처의 형태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들 민수의 상처는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는 칼뿐 아니라 젓가락으로도 9차례나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젓가락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서연이 범인이라면 왜 도구를 치워버렸는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일치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연이 범인일 가능성을 기록했지만 확정하지는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남은 것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가족의 삶이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답답한 의문만이 남았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사건은 곧 언론에 의해 혈액형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도된 혈액형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인 제목은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겼습니다. 남편 도현은 이후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채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시선과 주변의 의심을 견뎌야 했지만 끝내 아내의 무죄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억측과 오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준 것입니다. 서연이 어떤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는 남겨진 이들에게 두 번째 고통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정말로 범인이었을까?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혈액형 오판 사건은 진실보다 오해가 더 크게 자리 잡으며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또 다른 무대로 옮겨갑니다. 2003년 경북 의성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뺑소니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것이 보험을 노린 청부 살인이었음이 드러나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03년 2월 23일 새벽 경북 의성군의 한 외진 도로. 주민들은 차에 치여 숨진 50대 남성 준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도로 구조가 갑자기 꺾이는 지점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은 곧 조용히 묻혔습니다. 준호의 손목시계는 사고 충격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1시 20분.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망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2013년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모두가 잊은 듯 했지만 2년 후인 2015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술자리에서 한 남성이 과거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탔다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 있던 사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보는 막연했습니다. 2003년 경북 뺑소니. 단서는 3가지뿐이었지만 수사팀은 그에 맞는 미제 사건을 추적했고 결국 준호의 사건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뺑소니라 여겨졌던 죽음은
새로운 관점에서 의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경찰은 아내 할인을 주목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직후 그녀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고 이후 자금 흐름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딸 명의의 차명 계좌를 거쳐 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은 곧장 할인의 여동생과 제3자 성호에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성호는 할인 여동생의 내연남이었고 무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음모의 흔적임을 확신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보험을 노린 청부 범행이라는 본질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할인의 여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자 그녀는 조사 직후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행동은 경찰이 그들을 긴밀한 공범관계로 확신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압박을 받은 성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범행 가담을 인정했지만 직접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인물 인수가 범행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범의 수는 3이 아닌 4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인수를 체포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남편 준호를 죽이기 위한 계획은 무려 3년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할인은 남편의 집착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여동생과 상의했고 결국 청부 범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보험금은 동기였고 가족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로 보였던 죽음은 사실 가족과 지인이 공모한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12년간 숨겨졌던 진실은 결국 드러났고 완전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 할인은 남편 준호의 집착과 의심, 술에 취해 폭언과 폭력을 일삼던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무속의식으로 남편을 저주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직접 죽음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보험금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에는 휴일 교통사고 시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할인은 이를 이용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동생과 성호, 그리고 성호의 친구 인수가 가담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4사람은 미리 도로 구조를 답사하며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도로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꺾이는 지점을 선택했고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건 일주일 전 성호는 과수원을 운영하던 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가지치기를 배우고 싶다며 호의를 가장해 친분을 쌓았습니다. 준호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와 어울렸고 그렇게 범행의 포위망에 스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성호는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준호와 그는 횟집에서 오랜 시간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 무렵 성호는 준호를 태워 마을 입구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평소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에서 내려 걸어오는 습관이 있었기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자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인수가 1톤 트럭을 몰아 그를 덮쳤습니다. 충격으로 준호는 즉사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은 단숨에 사고로 위장되었습니다. 범인들은 곧장 도주 경로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시신은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비닐에 쌓인 생선회가 들어 있었습니다. 전날 술자리에서 가족을 위해 챙겨온 음식이었습니다. 이 작은 흔적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려 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아내 할인은 보험금 5억 2천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를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를 공범들과 나눠 가졌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고 사건은 사고로 묻히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2년이 지난 후 술자리에서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보험금을 탔다. 그 자백은 제보로 이어졌고 경찰은 다시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죄책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은 시간이 지나도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술에 취해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사건을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아내 할인, 여동생, 성호, 그리고 인수. 네 사람은 3년에 걸쳐 남편 준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저주와 기도에서 출발했지만 끝내는 냉혹한 청부살인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네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할인은 남편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품었고 여동생은 무속인으로서 언니의 하소연을 들어주다 공범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돈을 목적으로 가담했고 인수는 실제 차량을 몰아 범행을 완수했습니다. 판결은 무거웠습니다. 2016년 대구지방법원은 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동생은 징역 12년, 성우는 징역 10년, 인수는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진 범행은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모든 의문을 해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인은 남편의 폭력과 의심을 이유로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정작 경찰에 신고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끝내 사실로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남편이 주머니에 담아온 작은 생선회는 평범한 가장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사소한 정성과 배려조차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인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집착과 욕망, 그리고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계산은 가족을 무너뜨렸고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진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진실을 숨길 수 있었지만 결국 양심의 죄책감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범죄자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합니다. 송파 아파트에서의 미스터리와 의성에서의 청부살인. 서로 다른 두 사건은 공통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왜곡되거나 늦게 드러날 수 있지만 반드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두 사건 모두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언론의 오보와 억측이 남긴 2차 피해였고 다른 하나는 탐욕이 빚은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사회는 이 두 비극에서 분명한 경각심을 얻어야 합니다. 이 사건들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억측과 탐욕은 삶을 파괴합니다. 피해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나이트메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파 아파트 사건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아내 서연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혹은 제3자가 개입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추측성 보도가 남편 도현과 남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성 사건은
철저히 준비된 청부 살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범 4명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완전 범죄는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하나의 공통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진실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측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탐욕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그리고 가족 내부의 배신은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비극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고로 남습니다. 송파 사건은 사실 확인 없는 추측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작은 의혹이 사람의 명예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과 사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성 사건은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보험금으로 계산한 이들의 범죄는 시간이 지나 결국 드러났고 더 큰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서 벌어졌지만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충격적 이야기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만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두 사건은 모두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그 여파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 사회적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파 사건은 언론과 사회가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남겼습니다. 억측과 오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성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떻게 범죄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죄책감은 범인을 무너뜨립니다. 두 사건 모두 비극적이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실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송파 사건의 경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연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혹은 제3자가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의성 사건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줍니다. 범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고 진실을 숨기더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히 흘린 한마디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미궁에 남았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흘러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억측과 탐욕은 결국 파멸을 낳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송파 사건의 경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연이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혹은 제3자가 있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명예와 가족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의성 사건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줍니다. 범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끌고 진실을 숨기더라도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무심히 흘린 한마디가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건은 다른 듯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 채 미궁에 남았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흘러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억측과 탐욕은 결국 파멸을 낳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피해자와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들은 결국 사회가 가진 그림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 언론의 무책임, 그리고 탐욕이 맞물리며 비극이 탄생했습니다. 이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송파 사건에서 남은 것은 미궁입니다. 하지만 그 미궁은 우리에게 언론과 사회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일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성 사건에서 남은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린 한마디는 범죄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범행은 은폐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양심은 끝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끝내 피해자만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무너졌고 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교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범죄와 비극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단순한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아있고 그 기록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만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송파 사건은 진실보다 오해가 앞섰고 의성 사건은 탐욕이 진실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크합니다. 나이트메어가 강타하는군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는 기억을 통해 그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뒤흔들었고 우리는 그 흔적을 통해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억측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탐욕은 삶을 파괴합니다.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와 인간 존엄의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피해자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나이트메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극은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교훈을 실천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